중간에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맞아요. 높아요. 근데 네. 아직 안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 최근에 네. 공시지가가 또 낮아졌으니까 네. 원래 공시지가 1억 이하였다가 넘었던 애들이 다시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투자를 해도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요새 좀 많으신데 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라면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중과 폐지가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 다주택자들은 사실 취득세 완화보다도 완전 폐지를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좀 정부 분위기 보면 네네. 뭔가 딱 선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좀 해주는데 그 밑으로는 안 해주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요. 우리는 이 선을 넘었으면 하는데 되게 안 넘는 거죠. 근데 또 제가 생각한 건 네. 그거였거든요. 지방 재정상 재산세가 이게 재산세나 이런 우리 거래했을 때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맞아요. 높아요. 근데 지금 거래가 완전 급감해가지고 지방 재정이 흔들리고 중앙정부에서 그걸 다 줄 수가 없는데 그러면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 안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 최근에 공시지가가 또 낮아졌으니까 원래 공시지가 1억 이하였다가 넘었던 애들이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투자를 해도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요새 좀 많으신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는 1억 이하 투자는 좀 저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서 저는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약간 사실 3년 전부터는 한 상업용 쪽으로 좀 바꿨거든요. 주택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물론 이제 주택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좀 안 한 것도 있었고, 여력도 안 되니까. 그런데 1억 이하짜리가 좋긴 좋은데, 취득세가 이제 중과가 안 들어가니까, 근데 한계가 좀 명확히 있는 것 같아요. 상승에 대한 한계. 물론 이제 잘 고르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잘 옥석을 가리셔가지고 잘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또 힘든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지금 빨리 들어가신 분들은 2020년 하반기부터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벌써 3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실 분들은 약간 기대치를 좀 낮추면 좋겠어요. 이거 내가 해가지고 한 건당 한 몇천씩 먹어. 이런 생각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조금 소액으로 남겨보겠다. 근데 내가 이걸 왜 할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라면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투자 경험이 없는데 이거 해보면서 내가 한번 좀 전반적인 사이클 한번 돌려보고 싶다. 취득부터 매도까지. 그러신 분들은 한번 해볼만 하겠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투자에 있어서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개인 명의로 이걸 사는 순간 아직 2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소 2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청구권 써버리면 4년인데 빨리 팔아봤자 3년 정도? 새끼고 팔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할 거면 법인으로 해라 그러면 법인으로 하되 또 법인 3주택 이상이면 종부세 5%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혹은 2개 정도 하시고 한 바퀴 돌려보시고 거기에 소액 정도 남겨보고 이제 손해만 안 보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봐서 요런 정도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좀 넓힐 수 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갭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매가 3억이야, 5억이야. 그것만 계속 똑같은 것만 하시면 실력 안 늘어요. 그렇죠. 좀 바꿔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경험해볼 정도로는 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좀 다른 걸 했을 때 하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는 거는 찬성인데 여기서 내가 뭔가 해서 인생 역전을 해보겠다, 한 10개 사겠다 이러면은 나중에 진짜 지옥을 맛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듣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가끔 가다가 저희 수강생 중에 이런 걸 질문을 해요. 1억 이하 주택이 취득세 주택수 빠지니까 양도세도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강의할 때 취득세, 양도세, 특히 저 책에도 그렇게 제가 다 구분해서 적었지만 일반적인 다른 강의라든지 신문기사 보면 그냥 주택수예요. 근데 주택수가 취득세 다르지, 재산세 다르지, 종부세 다르지, 양도세 다 달라요. 똑같은 걸 먹었어요. 심지어 임대소득 하는 것까지도 다 달라요. 근데 그냥 쉽게 그냥 주택수 해버리면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주택수 빠진대. 그래서 심지어 1억 이하 한 10개 있고 내가 서울에 하나 있으면 서울 비가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큰일 나요. 그건 진짜 신선한 발상인데요? 근데 아마 분명히 따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진짜요? 이 영상 보면서 나도 저렇게 생각했었는데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제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 게 큰 게 있다. 그러신 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돼. 이게 1억짜리가 나중에 비과세 때 발목을 계속 잡고 있을 수 있어. 그럼 다 팔아버려야지 뭐. 그러니까 근데 안 팔릴 수 있다니까. 그렇긴 하죠. 팔고 싶어. 안 팔려요. 잘못하면. 사실 요새 거래 잘 안 돼가지고 네, 팔고 싶어도 못 파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요즘에도 사실 거래되는 애만 거래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매돈 예술이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맞습니다. 저도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럼 다음에 올해 좀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건보료거든요. 건보료. 네네.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모든 사람이 내니까 거의 준조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이 건보료가 이게 논란이 되고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메디트라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 재정이 취득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이제 지자체에서도 오히려 지자체에서도 막 풀어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도 그렇지만 또 지자체에 대한 자립도를 위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근데 건보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보료에 대한 어떤 취지나 그런 시스템은 정말 저는 우리나라는 너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좀 반감이라든지 좀 부담을 느끼냐면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네요. 그냥 내라고 하면 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세금 많이 낼 때? 오히려 뭐 인간관계 그런 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나? 그건 이제 기본으로 깔려있는 거죠. 그쵸. 근데 잘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 내는 것보다 인간관계가 더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컨트롤이 내가 안 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좀 나한테 좀 말도 좀 다정하게 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세금은 내가 공부를 하면 뭔가 줄일 수 있잖아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비과세. 그렇죠. 그런데 건강보험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요. 줄일 수 있어요? 뭐지?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게다가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직장인들.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게 이게 투명하게 다 보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장인 분들도 제가 하나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나와 보십시오. 스트레스 더 받습니다. 왜냐하면 건보료를 그래도 절반은 사장님이 내주시잖아요. 그치. 나와 보세요. 여러분들 거 본인 것까지 다 내야 돼요. 절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보료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부담을 느끼시는 거는 내가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내야 되니까 조금 아쉬운 거고, 내가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재정이 악화되니까 더 요율이 이번에도 올랐잖아요. 그게 오르니까 이제 좀 스트레스 받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은 건강하시잖아요. 대부분은 건강하시니까 내가 낸 보험료보다 적게 혜택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는 건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그런 것에 있어서 마음을 좀 놓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그런 건데, 이제 대신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뭐 남편이 직장 다니고 아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라고 했을 때, 나중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공동명의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건보료에서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밑에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입니다. 지역가입자 밑에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 아니에요. 그럼 지역가입자는 뭐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외에 나머지 사람을 전부 다 지역가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외에 나머지 전부를 지역가입자. 자, 그러면 내가 피부양자로서 남편 직장가입자 밑에 이렇게 보험료를 안 내고 있는데 나는 공동명의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를 들어서 40억이에요. 아니, 20억.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40억 정도 시세를 투자를 한 거죠. 갭 투자를 한 거죠. 그럼 남편이 20억, 아내 20억이잖아요. 그럼 20억이면 공시가가 얼마일까? 곱하기 0.7 대충 하면 14억 정도 되겠죠. 거기에 재산세 공정시작가액을 0.6 곱하면은 8억 4천. 그렇죠? 그 재산세 과표가 8억 4천이 아니라 9억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 사람 피부양자가 아니죠? 그럼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죠? 이제 직장가입자는 뭐예요? 근로소득을 내가 받거나 근로소득을 주는 사람이죠. 아니잖아요. 그럼 지역가입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역가입자가 빠지면 지역가입자가 조금 더 건강보험료가 비싸다는 얘기 들었던 거 같아요. 조금 더가 아니라 아까 봐봐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내잖아요. 지역가입자로 빠지면 직장가입자는 월급
이게 이제 월 보수액이라고 하거든요. 그 보수액에 따라서 보험료를 책정하고 다시 여기서 또 반띵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역가입자는 그런 거 없어요.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더해요. 점수화를 해가지고. 근데 일단 부동산이 있잖아요, 이 사람. 이제 만약에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까지 다 들어가요. 뭐 그럴 리 없지만 선박항공기 있다. 그럼 또 들어가요.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다 들어간 다음에 반띵 이런 거 없어요. 본인이 다 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황당해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황당해버린 거고,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주택임대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 또 달라져요. 또 이건 부부합산이야. 세대 기준도 아니야. 그럼 이제 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서 내가 이제 월세나 간주임대료가 책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나왔다. 월세와 간주임대료가. 근데 내가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럼 50% 일단 경비 처리가 돼요. 그럼 500이죠. 여기에 등록을 안 하면 경비 처리가 또 기본 공제가 200이 또 추가가 돼요. 그럼 300이 남죠. 여기서 더 줄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경비 처리 되는 게. 그럼 이제 무조건 세금 나오죠. 세금 나오면 내가 5월달 세금 신고 납부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대로 국세청 자료가 건보료 공단으로 가요. 그럼 그걸 보고 당신 소득 금액이 300이네요. 소득 금액이 300인데 일반적인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면 경비를 빼고 500까지는 봐줘요. 500까지는. 근데 예외가 있어.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그 예외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미워해요? 몰라요. 그쪽 정보가 미워하잖아. 농담이고. 어쨌든,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건보료 시행규칙법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피부영자 자격도 박탈되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월급을 받냐? 받더니 없어. 그럼 직장 가입자 아니잖아. 그럼 나머지 지역 가입자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황당한 거죠. 나는 왜 내가 뭐 월세 얼마 받지도 못했고, 심지어 월세도 밀려, 막. 그러니까 요새 공시도 그런데 뭐 계약 상태로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못 받은 건 내 사정인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반감이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재정이 낮아지니까 또 요율은 올라가고,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좀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어쨌든 우리가 조금 지역가입자가 네네.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그거를 좀 임대사업자를 하려고 하거나 뭔가 주택을 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거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방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영자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부영자 박탈되면 직장 아니냐 지역이냐 따지잖아요. 그럼 내가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직장에 남아있는 게 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월급을 받거나 월급을 주면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약간 법인? 그럼 이제 월급을 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용으로 법인을 세우고 거기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월급을 빼와야지.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법인을 많이 세우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많이 사놨지만 현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갭 투자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지역가입자로 되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건보료를 조금 아낄 수 있겠습니다. 되게 실무에 적용이 되는 현실적인 얘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